자, 뷰티 앤 패션을 주제로 한 이번 세션의 마지막 순서 바로 패널 토크입니다. 이 패널 토크 주제는요. 나는 결제한다. 고로 존재한다. Z세대의 소비 예찬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이 Z세대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엔코드의 정준영 대표님, 메디쿼터스의 이두진 대표님, 그리고 인스턴트 타투의 김남숙 대표님이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타투 김남숙입니다. 오늘 디코드의 정준영 대표님과 메디쿼터스 이두진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운 세대 젠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새롭게 바뀌고 있는 패션 커머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패널로 참여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각자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디코드의 정준영 대표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패션 프리오더 서비스인 디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엔코드의 정준영입니다. 저희 회사명이 엔코드고요. 서비스명은 디코드라서 잠깐 착각하실 수 있는데 디코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쿼터스라는 회사의 이두진 대표입니다. 저희 메디쿼터스는 소비재 브랜드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오늘 새로운 세대와 패션 커머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길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1시간 정도 이 패널 세션에서 한 5-6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 분 모두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주제가 새로운 세대, 젠지가 저희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명품 프리오더 플랫폼인 디코드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커머스를 열고 계신 메디쿼터스 플랫폼 누구 모두 커머스의 큰 지갑인 Z세대를 타겟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그 디코드와 그리고 누구의 그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와 얘네들은 정말 새롭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애니멀들이다 라고 느끼셨던 어떤 순간이나 사건이나 또 비즈니스의 경험들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정준영 대표님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명품을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만 해도 명품 자체를 한다는 거에 온라인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컸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리오더라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변화를 추구를 하면서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가장 좀 빠르게 성장이 됐던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오더라는 어떠한 판매 형태를 통해서 되게 강력한 가격적 메리트를 제시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Z세대나 또는 MZ세대들 전부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가격 자체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뭐 파인다이닝을 가는 소비층 자체도 굉장히 어려지고 있고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층도 되게 어려져 있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비 세대와 좀 다른 부분이 본인들이 어디를 경험을 했다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경험을 해봤다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메리트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알리는 형태를 좀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비 대비 사실 거래액이 꽤 잘 나오는 편이고 대부분의 것들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런 MZ세대에서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럴 효과가 제일 컸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보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한우 오마카세가 요새 매우 유행인데 너무 놀랐던 것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오마카세 다이닝 홀에
거의 90% 이상이 20대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소비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여서 뭐 명품을 더 먼저 주문하고 그것을 바이럴 일으켜서 더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정말 큰 특징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두진 대표님은 일본 이제 그 커머스 서비스인 누구 런칭하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 양 국가에서 Z세대를 다 경험하고 계신데 혹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그런 Z세대의 특징이 더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저희가 플랫폼 빌더, 브랜드 빌더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누구라는 그 인플루언서 버티컬 플랫폼을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Z세대, 국내 Z세대 그분들은 이제 정정희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일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의 일본 Z세대의 특징은 크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한국을 좋아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좋아한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본 여행 못 가시고 일본 여행 다들 좋아하실 텐데 못 가셔서 이게 체감은 잘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바로 지지난달에 일본 내에서 젠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아티스트 중에서 1등부터 5등 중에 한국 그룹 혹은 한국 JYP에서 만든 일본 그룹이 총 이제 그 5명 중에 3그룹이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등부터 5등 중에서 1, 2등이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르 이런 명품들도 있었는데요. 로맨이라는 얼마 전에 상장한 그런 조금 중저가 색조 브랜드와 그리고 클리오 이 브랜드가 두 개 합쳐서 50%가 넘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일본 젠지들은 한국 제품이나 한국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정도를 떠나서 정말 좋아한다 라는 것들이 첫 번째 좀 특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하면 그게 무슨 젠지의 특징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캐시리스 페이를 코로나가 굉장히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캐시리스 페이의 비율이 89%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는 1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한 60% 정도. 일본이 18%입니다. 그러니까 82%는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 소비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T, 그러니까 전체 소비 시장 중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과 중국이 작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한 35%, 40%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지금 1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주도하는 제너레이션이 바로 Z세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온라인 구매를 리딩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일본의 젠지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스턴트 타투도 저희 비즈니스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주진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할까? BTS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문화와 모든 경험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열려 있는데 아까 정준영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Z세대는 기존 세대와 완전 다른 패러다임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거 관련된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면 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라는 부분이 저도 가장 큰 포인트로 보여졌고 가장 보수적이고 오프라인 드리븐된 시장인 일본에서 저희도 온라인 커머스로 다이렉트 컨슈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쇼핑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Z세대의 특징이 각각의 나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런 특징적인 것, 자신을 어떤 규범과 그 이전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표현하고 소비하는 이 Z세대의 특징들 좀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정준현 대표님께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들, Z세대들의 소비에 대한 태도, 방식이 저도 그렇고 Z세대가 아닌 이제 저희들도 새롭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코드의 아주 열렬한 팬으로서, 아주 많은 구입을 디코드에서 하는 이제 팬으로서 프리오더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그 디코드가 가지고 있는 취향 저격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Z세대에게 가장 어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어떤 패션 트렌드나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요새 이제 잡지를 많이 읽지 않으니까 관련 플랫폼에서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디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컨텐츠도 저도 이제 매우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디코드가 생각하고 있는 테크와 컨텐츠, 그리고 커머스의 관련성, 그리고 그 연관성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패션 커머스에서의 테크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사실 Z세대, 저희가 논의했던 모든 Z세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컨텐츠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커머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 많으셔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고객들이 지금 한 89% 정도가 다 MZ 세대예요.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해당 고객들이 사실 소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다 특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가치 중심적 소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험 중심적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적 소비라는 게 결국은 컨텐츠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품을 바라볼 때 이게 구찌가 구찌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찌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할 때 어떤 스토리를 갖고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디자이너로 앉아 있는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이 구찌를 넥스트 10년을 그려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의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아가서는 사실 ESG라는 단어를 언급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그 ESG 테마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제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집중될 수 있지만,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환경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브랜드를 움직이는 프리오더를 진행하고 있는 몇몇 브랜드들 중에는 정말 반응이 정말 좋은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 테마로 가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것들 테마에 계속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프리오더를 뭔가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의 민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명품을 지속 가능하게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맞췄다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저희가 계속 집중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부분은 프리오더 자체의 의미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로 정의를 내리지 말자. 이거는 충분히 지속 가능한 거에 어떠한 브랜딩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추구하고 있는 바는 저희가 결국 브랜드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명품이나 브랜드 공급사들이랑 보통 협의를 할 때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재고를 없앨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패션 시장 자체에서 사실 가장 많은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이제 결국은 귀결은 되는데, 결국은 그 앞단에 있는 게 재고 문제고, 그럼 그 재고 문제를 가장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치 부여를 하면서 완전히 재고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소비의 패러다임을 뭔가 우리가 혁신을 시켜보자 하는 형태로 지금 프리오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저희가 결국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지금은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다만 아무래도 프리오더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 다음 시즌에 출시될 제품을 지금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도대체 어떤 제품이 정말 다음 시즌에 핫해질까, 잘 팔릴까, 어떤 테마로 어떤 키워드로 이 제품을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지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희가 더 고도화를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수요 예측 모델을 결국은 구조를 짜는 거예요. 프리오더를 통해서 결국은 실수요를 예측을 하고 미리 잘 팔릴 거, 미리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선생산을 해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가려고 하는 게 저희 향후 발전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가치 중심적인 소비를 하는, 단순히 소비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저희 세대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두진 대표님께 이렇게 Z세대가 단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로서 인더스트리와 또 여러 가지 그 브랜드의 방향성, 커머스의 진화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두진 대표님께서는 커머스를 여러 번 이제 창업하셨던 연세 창업자시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커머스를 창업하시면서 어떻게 한국 커머스가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커머스의 환경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도 궁금한데,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게 2010년도 초반이었어요. 2011년도 즈음에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사업 시작했던 모델은 온라인으로 패션 브랜드를 캐주얼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브랜드 사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제 1개, 2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 창업하시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사업의 난이도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쉬웠어요. 블로그 조금 깔고 좀 바이럴 시키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좀 올라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3년, 4년 정도 패션 브랜드를 1개, 2개, 3개 캐주얼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좋은 좀 연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나 아니면 굉장히 좀 조용하지만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손자 회사 중에서 이제 패션 하는 것들의 밸류 체인을 좀 모으자. 그래서 브랜드도 모으고 쇼핑몰도 모으고 실제로 제조하는 OEM 공장도 이제 사서 이렇게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비전을 가진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매각 제안이 좀 왔었고, 그 당시 제가 그래서 한번 매각을 합니다. 그게 2016년도 일이에요. 2016년도 일이고 매각을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디쿼터스는 두 번째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데 다음에 이제 뭐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비디오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잘 하시는 블랙 코퍼레이션, APR 이런 회사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매출 성장과 이익 폭도 막 20%씩 가져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좀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이제 브랜드란 이래야 돼, 사업이란 이래야 돼라는 것들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패션을 했기 때문에 패션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브랜드는 조금 더 이렇게 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꾹 눌러서 잉크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빠르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미디어 커머스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고 조금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매를 하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조금 덜 멋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 건가? 저게 브랜드가 아니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가?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고 또 재구매도 하시고 평점도 4.5점 남겨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버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약간 어깨에 힘 좀 빼고 이 사업을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왔다. 지금 두 번째 사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째 미디어 커머스라는 사업 모델로 메디쿼터스라는 회사를 2016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 회사에 이제 펀딩을 받고 계속 이제 성장을 해 왔는데, 가장 최근 2, 3년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 브랜드 사업, 그리고
그렇게 그 영상을 돌려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이 미디어 커머스라는 사업의 이익의 지속성과 그 업의 지속성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넥스트 먹거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계속 들었었어요. 물론 너무 잘하시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은 이제 소규모의 혹은 뭐 조금 큰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미디어 커머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결국은 조금 더 쌓이는 걸 해야겠다. 우리가 커머스를 지금까지 커머스 브랜드 사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했으니 이제는 플랫폼 사업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기회를 태핑하던 중에 저희 회사에서 첫 번째 이제 플랫폼 빌딩 프로젝트로 저희가 그 시작을 한 게 일본의 그 누구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찾아주셔도 잘 없으실 거예요. 한국에선 다운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nugu.jp라고 들어가시면 웹에서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국내에 에이블리 브랜디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동대문을 베이스로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연결시켜드리고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그래서 판매를 하게 하는 플랫폼인데 그거에 이제 일본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한 10년에 걸친 커머스에 이렇게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블로그 보고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보고 구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더 예전에는 쉬웠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젠지들이 얼마나 미디어 세비하고 모바일 드리븐이고 그리고 단순한 단편적인 설득으로는 구매를 하지 않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지만 구매가 클로즈가 된다라는 그 부분을 되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디코드 같은 경우는 프리오더가 오픈이 되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제 접속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파인 다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한정판 스니커즈가 출신되었을 때 줄을 쓰는 그 젊은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원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 주셨었지만 뭔가 그들이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들이 소비하는 가치들과 이런 젠지들의 소비의 특징을 조금 더 디코드가 경험하셨던 그런 데이터라든지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뭐 고객이 구매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6년 동안 창업을 하고 명품 쪽 서비스를 해보면서 느꼈던 그냥 제 이제 되게 짧은 소견인데 우리나라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떤 특정 제품이나 특정 브랜드의 쏠림 형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개개인의 뭔가 취향이라든지 개성이 좀 돋보이기보다는 셀린이 인기 많으면 셀린이 다 인기 많은 것도 사실은 아니고 셀린에서 몇몇 모델에만 굉장히 집중되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은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게 MZ 세대들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게 되게 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리오더 딜을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오픈을 하고 푸시 알림을 쏘자마자 대부분의 유명 패션 커뮤니티나 뭐 쇼핑 뭐 직구 블로그에 다 자동 바이럴이 터져요. 저희가 뭐 그거에 관련해서 비용을 쓰거나 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뭐 어미세라든지 보나파이드, 뭐 나이키매니아 이런 이제 뭐 다양한 패션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저보다 더 위에 세대 분들이 구매를 할 때는 딱 이런 패턴이 있어요. 어디서 싸게 샀거나 아울렛에서 구매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공공연하게 밖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어하고 저희도 고객 문의가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면 쇼핑백 안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쇼핑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당 브랜드의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만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질문을 보통 하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 40대, 50대 층으로 좀 기성세대나 아니면 저희보다 윗세대가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이 싸게 샀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감추고 싶어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데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얼마나 더 저렴하게 샀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난 이만큼 싸게 샀다. 이만큼 스마트하게 쇼핑을 한다. 결국은
이제 아까 뭐 짧게 말씀드린 뭐 경험을 하기 위한 소비, 가치를 위한 소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이 소비층 자체, 특히 젊은 소비층 자체가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소비를 할까? 그럼 그 스마트한 소비의 정의는 무엇일까라 생각이 들면 그럼 가성비라는 단어로 명품인데도 가성비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명품이 비싼 게 당연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대부분의 명품이나 고관여 제품들이나 고가 사치제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그냥 플렉스를 한다고 뭐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욜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어떤 소비도 계획되지 않고 소비를 하는 고객들은 정말 많이 없어요. 정말 뭐 돈이 너무 많아서 갤러리아 매장 가서 막 아무거나 다 고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대부분의 우리의 대중들은 결국은 내가 어떤 백을 사기 위해서 어떤 코트를 사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개월간에 충분히 본인의 인컴이라든지 어쨌든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가면서 계획을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프리오더라는 사실 형태 자체도 결국은 이제 어필하고자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명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걸 좀 더 계획적인 소비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쇼핑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저희도 알게 모르게 주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새로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도 보면 싸게 산 거를 이렇게 감추고 뭐 비싸게 산 것처럼 이제 하는 거가 저희 세대의 어떤 노움이었다면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쇼핑할 것인지가 자랑스러운 포인트고 그걸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다 같이 효과적인 소비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게 지금 뜨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공구 마켓 이런 거랑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데서 구입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대를 받는 게 있었다면 아주 매우 다른 소비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번엔 조금 화제를 돌려서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뭐 한국 스타트업으로 한국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큰 뭐 상장과 엑시스를 한 스타트업들에게도 가장 큰 이제 수건 사업 및 고민일 텐데요. 이두진 대표님께서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누구라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 빌드가 되었고 한국의 프로덕을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부터 from the scratch로 빌드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Z세대의 소비의 행태, 소비자들의 반응 그리고 커머스 빌드하시면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주로 빌드를 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 마케팅하는 것과 일본에서 마케팅하는 게 어떤 게 좀 다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브랜드 빌더에서 플랫폼 빌더로, 물론 브랜드 빌딩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요, 플랫폼 빌더라는 아이덴티티도 가져가자라고 결정을 낸 뒤에 저희가 일본 시장을 진출한 거는 진출하고 싶어서 진출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시장 조사도 해보고 국내에서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영역을 조금 오픈해서 우리가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장들을 계속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고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은 플랫폼들은 나오겠지만 제가 레이더망에 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조금 더 경쟁도 좀 더 치열한 것 같고 패스트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서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해외로 좀 시장을 넓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처음 딱 들어온 시장이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 이제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를 옐로우 모바일 계열의 회사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 회사는 패션의 브랜드들을 막 여러 가지 모아서 밸류체인을 만들자라는 회사였어서 저도 이제 패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많이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었었던 게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한 19년도까지죠. 패션 쇼핑몰의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일본 매출이 나온다였어요. 근데 일본 매출이 나오는 게 전혀 일본에 대한 서비스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도 일본어로 되어 있지 않고 카페24나 뭐 메이크샵 이용해서 런칭을 해서 막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입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나라 벌써 막 그 핸드폰 꼭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지금은 이메일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엔 또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이먼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페24나 메이크샵 일반 피지사들이 제공하는 페이먼트가 페이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명품 산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제 페이팔 가입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중저가 제품들을 살 때 페이팔까지 가입해서 내가 직구를 한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매출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쇼핑몰 브랜드 합쳐서 저희도 이제 경험한 부분이고요. 일본의 사입도 많아지고 해서 일본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 시장을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패션 카테고리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시장이 크다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크구나, 내수 시장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학습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한국 패션 시장, 한국 내수 패션 시장과 일본 내수 패션 시장을 합치면 중국 전체의 패션 시장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커요. 한국 시장 대비 최소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시장이라서 일단 시장 자체가 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뭐 IR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1%만 먹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밸류가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시장 자체가 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있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 그 젠지들의 특징, 그 온라인 구매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캐시리스 구매에 대한 그 제약 혹은 그 심리적인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것들도 저희가 본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DT 비율이 한국이 36%, 30%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본이 10% 혹은 10% 언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도 언젠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의 문제이지, 결국은 여기도 20%, 30% 계속 이 DT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점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계속 해외 시장을 노킹을 하고 해외 시장의 플랫폼을 런칭을 할 때에 이렇게 시장의 기회를 좀 바라보면서 좀 느낀 점인데, 한국이 조금 아웃라이어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렇게 하쉬하고 막 시장 경제, 빨간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한 시장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브랜드 비즈니스라고 커머스를 했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 값인 줄 알았는데, 한국과 중국 정도가 조금 아웃라이어고, 이게 조그만 시장을 눈을 돌려서 뭐 저희 대만에도 진출을 해 있거든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정도로 눈을 돌려도 이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없진 않지만 한국에서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장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단련된 온라인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CRM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이커머스의 그 루틴들을 그쪽 나라에서 분명히 일부 현지화가 필요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일본 시장을 이제 어쨌든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장 그렇게 해서 봤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없어서 일본 시장을 봤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게, 저도 이제 패션 쪽에 있다 보니까 패션 테크 혹은 이제 패션 쪽으로 스타트업 중에서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게 지키고 있는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매각이 된 뭐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에이블리, 브랜디, 이렇게 동대문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밸류를 가장 최근 투자 밸류 혹은 매각 밸류로 합치면 한 2조쯤 됩니다. 회사 밸류가 2조쯤 되는데 일본에는 그런 시장이 아직 없습니다. 이 전전 타이밍에 신상마켓에서 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는 동대문 같은 시장이 없어요. 정확히는 한국이 아웃라이어입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이런 동대문 같은 시장이 미국에도 있고 한데,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동대문 이런 시장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이 에이블리 브랜디의 모델을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반대로 저희는 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커머스를 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잘 살린다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진행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플랫폼을 개발할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저희는 개발자들이 그때 없었으니까요.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뭐 제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그 선수들이 소위 필요한데, 그때에 너무 좋은 팀이 이렇게 너무 좋은 팀을 제가 발견해서 인수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운영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팀을 인수를 해서 할 수 있었고, 이 팀은 제가 예전에 그 옐로우 모바일 계열에 있을 때 많은 쇼핑몰들 대표님 혹은 뭐 브랜드 운영한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가장 명민하고 가장 빠르시고 실행력 있고, 그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이분하고는 내가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팀을 저희가 이제 모실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플랫폼은 빨리 저희가 외주를 개발을 할까, 아니면 빠르게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이것들을 꾸밀까, 좀 시작을 할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에서의 적시성을 놓치면 저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선은 런칭해보고 베타 버전 런칭해보고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카페24로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는 카페24로 런칭을 했고요. 물론 프론트 단 조금 개발 들어가고 했지만 아직도 카페24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긁어오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카페24 백엔드를 저희가 옮길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내년도 한 1분기 정도에 저희가 이것들을 좀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발견했던 일본 시장이 조금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인플루언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플루언서의 그들의 이제 공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이 공구에 샀어, 싸게 잘 샀어, 가성비 좋게 샀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젠지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략했던 포인트들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저희가 판을 잘 깔아주면 이 판에서 플레이들을 잘 하고 잘 판매해 주실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어떤 단계이고 어떤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초창기 단계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계속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내려보셔도 팔로워들이 한 10K 정도만 넘어가시면, 10K도 아니에요, 한 5K 정도만 넘어가셔도 보통 대부분 공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 본인 브랜드를 런칭을 하건, 그거를 커머스랑 연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고, 여기 뭐 꽤 많은 분들도 저도 사봤고 구매해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 시장이 아직 안 왔네라는 생각을 저희가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0K 정도, 그러니까 1만, 10K, 20K, 30K 정도 팔로워를 가지신, 구독자를 가지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보면 중대형 인플루언서죠. 어떤 걸 하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A랜드나 원더플레이스 같은 편집숍에서 그냥 일을 하시는 점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머스로 아직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늦었다. 우리나라에 한 5년 전, 10년 전 느낌이다.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4, 5년 전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적기이고, 그래서 빠르게 이걸 런칭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되었고, 저희가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소폭이지만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월 매출은 이번 달 기준으로 25억 정도를 찍고 있고, 다운로드 수와 가입자, 회원 가입자가 저희도 마케팅을, 앱마케팅, 그다음에 플랫폼 마케팅을 예산이 0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태웠는데 바이럴만으로 지금 15만 다운로드 정도, 그다음에 15만 명의 회원 가입자가 있고 MAU가 한 1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본 시장을 바라보게 됐던 거는 국내에서 저희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렸던 것이 조금 적시성, 타이밍이 좀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좋은 플랫폼들을 해외로 빌딩하는 작업들을 계속 저희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너무 근사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도쿄의 15년 전의 모습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뭐 부동산의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의 수준, 시민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서울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 인식을 했었는데 디지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 온라인화와 그 커머스화가 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5년에서 10년 앞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기술들,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고투마켓의 전략 등을 가지고 충분히 일본이라는 아주 큰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두진 대표님 거의 창업 스토리죠. 어떻게 첫 번째 그 비즈니스를 하시고 엑싯을 하시고 새로운 일본 비즈니스 이제 얘기 들은 거에 힘입어 약간 디코드도 어떻게 창업하셨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준영 대표님은 대학교 졸업하시고 거의 이제 엔트프레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영한 이제 저희 창업자이신데 조금 그 디코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는지 좀 그 얘기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도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사실 막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게임을 많이 했어요. 뭐 와우라는 게임이 있었고 롤이라는 게임이 있었고 제가 기숙사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 게임을 할 때 저는 게임에 한번 빠졌다가 한번 나온 상태여가지고 게임을 하진 않았고 그때 이상하게 그냥 옷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옷에 빠져 있어서 고등학교 때 당시에 한 3-4달치 용돈을 긁어 모아서 당시에 막 20-30만 원짜리 청바지 사 입고 막 이랬었어요. 되게 철없는 행동 같긴 한데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냐면 저한테 약간 먹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금방 소비해서 없어질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 되게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사실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이제 청바지를 그냥 사기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청바지를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2006년 5년 이때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베이라든지 구글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직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직구를 그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는 뭐 셀러들을 찾아서 이제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서 공동구매 같은 형태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 약간 1년에 고등학교 때 재미로 했던 그 경험이 좀 바탕이 됐었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갔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해외 이제 패션 커뮤니티 같은 데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놀다가 또 거기서 또 이탈리아 친구를 몇 명을 사귀었었어요. 사귀다가 2008년에 이제 명품 쇼핑몰을 처음에 창업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되게 거창한 창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명품을 팔았어요. 당시에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올 정도면은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이고 좋은 걸 많이 사겠다 이런 거 있었고 미국의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만 싸면 무조건 팔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 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했던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사실은 디코드를 창업을 할 때는 지금의 디코드를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원래 무슨 생각을 하고 디코드를 창업을 했냐면 그냥 저는 제가 창업을 2015년에 했는데 그때 창업을 할 때 명품을 입는 것 자체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되게 좀 안 좋은 선입견이 많았어요. 뭐 김치녀라든지 뭐 약간 좀 너무 약간 낭비벽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저희 부모님도 되게 저를 안 좋아하셨고 그게 비단 제가 번 돈으로 제 옷을 사 입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납득되는 사회적으로 납득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되게 좀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브랜드를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뭔가 SNS 비스무리한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시작으로 사실 디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코드가 드레스 코드 줄임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실패했어요. 안타깝게도 메시 어벤져스 이제 이태경 대표님이 믿고 그냥 사업 계획서만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주셨는데 6개월 만에 거의 다 탕진을 했고 정신을 그때 차렸죠. 그래서 차리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때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어요. 창업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창업 자체가 애초에 하고 싶은 일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자면 2016년부터 제가 집중을 했던 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학생 때 쇼핑몰 했을 때 정말 잘했던 거는 정말 저는 잘 파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잘 사와서 잘 팔면 된다. 그게 그냥 커머스 이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이 업의 본질은 세일즈가 전부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온갖 구글링을 해서 정말 뭐 한국으로 shipping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이탈리아 회사부터 해서 뭐 독일 회사, 폴란드 회사 이런 약간 명품 부티크 같은 회사들을 처음부터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서 한국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 이미지 따와서 블로그로도 팔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팔고 페이스북으로도 팔고 카카오톡으로도 팔고 친구들한테도 팔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렇게 팔면서 당시에 공동 창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다가 아 이제 우리는 커머스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오게 된 건데 원래 디코드는 프리오더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프리오더 자체는 2018년에 두 번째 제 창업 위기가 왔을 때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갔을 때 쥐어짜내서 마지막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피벗을 한번 했던 거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커머스처럼 해외에 있는 명품을 유통하는 업체를 입점시켜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 하려 했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제일 느꼈던 한계가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소싱을 하는 거랑 판매를 하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마케팅이 사실 제 강점은 또 아니었고 그리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나고 회사 자체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프리오더라는 거를 좀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프리오더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모든 뭔가 테마나 비전이 다 설립이 된 거지 사실 당시에 제일 고민을 했던 건 정말 소비자가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정말 냉정하게 계속 되뇌어 봤어요. 어떤 걸 해주면 좋아할까? 패키징을 더 예쁘게 하면 좋을까? AS를 해주면 좋아할까?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결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갖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명품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전 그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프리오더를 고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우리 회사도 이익을 내면서 고객한테도 그리고 우리 공급자한테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뭔가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거에 착안을 좀 많이 해서 프리오더가 됐고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프리오더를 했을 때 당시에 모든 투자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누가 얼마나 싸다고 6개월씩 기다리고 사겠냐. 정말 25개 VC한테 다 까여봤어요. 시리즈 A 때.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5천 원이 싸면 6개월을 안 기다려요. 근데 이게 5만 원이 싸고 50만 원이 싸고 100만 원이 싸면 정말 안 기다릴까? 전 이거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명품백을 사거나 코트를 사거나 비싼 옷을 사는 사람들 중에 계획 없이 막 사는 분을 제 주변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항상 나 이번 겨울에는 이런 코트를 살 거야 하고 가격 버짓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보통 그런 제품들을 소비를 한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입어서 성장을 했고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요. 궁핍하게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특히 MZ세대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개만 돌려도 요즘 그 명품 플랫폼들의 광고를 볼 수 있는 명품 전쟁의 시대인데 그 디코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인 그 프리오더 그리고 정말 소비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명품을 진짜 제품, 정확한 제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니즈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잘 태클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누구 플랫폼과 디코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두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누구는 일본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경쟁자가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지 않은 경쟁자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돈 카테고리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는 뭐 플랫폼 고도화, 테크 고도화죠. 플랫폼 고도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조금 더 소싱을 혹은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회사들도 조금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한 게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익숙한 뭐 CRM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저희가 좀 잘 활용해서 압도적인 1등 그 일본 1등 패션 인플루언서 마켓을 저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일단 1차 목표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 시장을 또 계속 검토하면서 이런 니시한 또 버티컬 플랫폼이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또 회사 내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2, 제3 계속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대표님. 네. 네, 저희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이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도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약간의 대회이긴 하지만 독일 쪽으로 자회사 설립을 하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일본 쪽 시장 진출하는 걸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랑 이런 쪽으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다 배송을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틀을 아예 좀 바꿔보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명품도 되는데 다른 건 정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살 때도 지금 그냥 자동차 사고 싶다고 돈 풀페이하고 바로 차 받아갈 수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보통 주문하시면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는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호텔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우리가 7월에 부킹을 하고 가는 게 없듯이 보통 몇 달 전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가녀 제품들이나 고가 사치제 시장은 다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예약 구매 형태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뷰티라든지 가구, 오브제, 그리고 뭐 F&B 쪽에서 이제 고가 이제 식자재, 뭐 트러플이라든지 뭐 이런 캐비어, 와인, 그래서 와이너리를 한 4-5개 정도를 지금 다 소싱이 끝나 있고, 조만간에 와인이랑 트러플, 뭐 파스타 이런 쪽으로 이제 F&B 쪽이랑 그다음에 가구 쪽이 아마 좀 카테고리 확장으로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좋은 아직 바틀에 담기지 않는 이제 담겨질 와인을 미리 예약 구매할 수 있다면 너무 멋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Z세대와 커머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는 개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너무나 미래의 한국의 커머스, 한국의 패션, 테크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1인당 SNS 숫자가 8.8개라고 해요. 구글에 average number of SNS 어카운트 이렇게 치시면 그냥 8.8이 나오거든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다양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패션, 뷰티, 그리고 커머스는 자기 표현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아까 정준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하는 여자, 소비하는 남자를 된장녀, 김치녀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그런 행동 자체를 사회적으로 묵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품을 쇼핑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TV에서 명품 플랫폼이 광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Z세대가 가지고 온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소비 정신, 그리고 테크와 커머스의 아름다운 성장,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씬에 저도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돌아가시면서 디코드 앱 다운받으시고 일본에 지인들이 계시다면 누구라는 앱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